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테슬라 투자자들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거나 일론이 테슬라의 오너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있기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 중에서 테슬라가 대중화를 가장 빨리 이루었고 앞으로 이어질 시장의 규모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주식 본연의 목적인 동업의 개념으로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놀라는 부분은 뭘까요? 그가 인류를 구원한다, 지구의 위기를 해결한다, 화성으로 이주하며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든다, 이런 거창하고 담대한 비전들 다 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이 당연히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것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고 그걸 또 겁나 빠르게 완성해낸다는 거죠. 스페이스X를 창업하고 러시아의 중고 로켓을 사오려고 했을 때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니까 협상 중단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혼자 로켓 원가 계산해보더니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직접 로켓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는 일화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딱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그만의 접근법이나 생각법이 있지 않겠냐고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가 말해준 답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제1원칙 사고법,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이 제1원칙 사고법이라는 게 뭘까요? 일론은 제1원칙 사고법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고민할 때 모든 걸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고 그 대상의 근원적인 것까지 파고들어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인 유사한 사례로부터 유추해가면서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을 비슷한 무언가로부터 미루어 추측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과거 사례 조사해서 정보들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유추라는 게 조금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살짝만 바꿔서 따라한다는 건데, 평소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매번 다 새로운 생각을 합니까? 그래야 매 순간 정신적으로 덜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 모든 걸 근원부터 고민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산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평소에는 그렇게 유추하면서 살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할 때는 물리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리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직관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직관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유추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일론이 말한 물리학적 접근, 제1원칙 사고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일론이 다양한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줬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직역해서 더빙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1원칙은 물리학적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요. 가장 근원적인 진실에 이르기까지 관련 문제를 압축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서부터 추론을 시작해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 앞으로도 쭉 비쌀 거야. 왜? 예전부터 쭉 비쌌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닌데? 그거 멍청한 소린데? 이렇게 말하겠죠.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 때 그런 식의 유추를 사용한다면 절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에 말은 워낙 훌륭하니까 차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말 타는 게 얼마나 편해. 그리고 말은 풀도 뜯어 먹을 수 있잖아. 여기 사방에 풀로 덮여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사람들이 차에 넣을 가솔린은 어디 있는데? 그러니 누가 차를 사겠어?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정말로 했었답니다. 저는 배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배터리 가격은 1kW 시당 600달러가 들고 미래에도 이보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배터리 팩은 뭐로 만들지? 이렇게 제1원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지? 거래소에서 이 재료들의 가치는 얼마지? 배터리 팩은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카본, 그리고 불리온 고분자, 실켄 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렇게 사고의 과정을 한번 들어간 다음에
이걸 다시 각 요소별로 쪼개서 들어가면서 이 금속들을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매하면 얼마 정도 할까?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야 1kW 시당 80달러밖에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접근하면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배터리셀 형태로 결합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중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스페이스X가 로켓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든다고 했을 때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은 비웃었죠. 전기차는 경쟁력이 없다, 비싸다, 내연기관 차량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겠냐? 사람이 일하면 되는데 왜 인간형 로봇이 필요하냐? 사람이 운전하면 되는데 왜 자율주행이 필요하냐? 지구에 살면 되는데 뭐 하겠다고 우주 탐사한다고 로켓 쏘면서 돈을 공중에 버리냐? 이런저런 안 되고 힘든 이유들만 나열하는 사람들의 논리에는 거의 대부분이 현존하는 무언가와 과거 경험에서 유추한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사고법으로는 당연히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고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으니까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직원들,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부품이나 제품 제조 단가가 비싸다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일을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물량이 적기 때문일까? 생산량이 너무 낮아서 비싼 건가? 아니면 근원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고 만약 1년에 10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해도 여전히 비쌀까? 그래도 여전히 비싸다면 비싼 이유가 생산량은 아니겠네? 이렇게 요소를 쪼개서 분석하면서 어떻게 공정을 단순화시켜서 비용을 줄일지에 대해서 핵심 요소로 집중해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무엇이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기존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 방법들을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먼저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어떻게 원하는 걸 달성할지, 필요한 건 무엇인지,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역설계하는 거예요. 일론의 이 말처럼 제1원칙 사고법은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야 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나 새로운 도전이나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추에 의한 사고법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요소들을 쪼개고 하나씩 검증하면서 무엇이 팩트인지 체크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가며 근원적인 코어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씩 해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법, 사고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 이론을 이용해서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Y의 개념을 정립해야 어떻게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How와 What이 순차적으로 정리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성패는 일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갈리고 이 현명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자신의 몸에 한번 세팅됐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영상 마지막으로 일론이 강조하는 제1원칙 사고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더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성 때문에 결국은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원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자신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하면 그냥 그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원했던 완벽한 제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면서도 완벽한 제품은 어떤 모습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역설계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완벽한 제품은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완벽한 제품에 대한 정의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완벽한 제품이 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방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이 본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잘 생각하지 않겠지만요. 아무튼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제1원칙 사고법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일론의 얘기처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장기 투자의 대장정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This is the wealth in the world. It's distributed across real estate and bonds and equity. And the little block in the lower left corner is Bitcoin at 1.8 trillion. 이것은 전 세계의 부의 분포입니다. 부는 부동산, 채권, 주식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래프의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블록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8조 달러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처음 도입했을 당시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10배 성장한 겁니다. 이 차트를 다른 방식으로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통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통찰은 바로 부유층, 대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 관리자들조차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부의 절반이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찾아 투자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단지 자본을 지키길 원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부를 잃지 않고 유지하려는 겁니다. Another way to say it is, I just want to stay rich. I want to keep my money.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부자로 남고 싶습니다. 제 돈을 지키고 싶어요. 세상에 자기 돈을 잃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 기업,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자기 돈을 잃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원은 450조 달러의 장기 자본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의 활용 사례는 뭘까요? 활용 사례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용 사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50조 달러, 즉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의 활용 사례는 바로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자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적인 자본 보존이고 두 번째는 실용적인 가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트, 비행기, 제빵소, 농장, 목장, 항공사는 모두 실용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벽에 걸린 그림조차도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죠. 세상의 절반은 실용적 가치를 위해 존재하며 나머지 절반은 자본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자본 보존의 어려움은 그것이 금융자산에 의존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소멸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모든 투자 자산은 날씨, 전쟁, 세금, 상속세, 소득세, 소비세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가치가 소멸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모든 기업들의 10K 보고서에 나오는 리스크 요소들입니다. 금융자산은 자본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토지, 건물, 그리고 물리적인 자산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자산도 가치 감소에 직면합니다. 만약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곧 닥칠 예정이라면 여러분들은 허리케인 보험을 들 수도 없고 현실 세계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리적 자산이 망가지는 다양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가치 감소의 비용은 무엇일까요? 혼돈, 혼란, 경쟁, 인플레이션, 정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용은 약 3%에 해당됩니다. 즉 450조 달러의 3%로 연간 10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매년 수조 달러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이렇게 사라지는 10조 달러를 잃지 않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자본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모여드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이 없는 세계에서는 물리적 자산과 금융자산만 선택할 수 있고 자산의 유효 수명은 고작 10년, 20년, 30년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페라리나 요트를 산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자본을 오랫동안 보존하지는 못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효 수명이 10년, 20년, 30년 정도인 자산을 구매하고 그것을 관리하며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주식 걱정을 하고 건물 걱정을 하고 사업 걱정을 하고 통화나 채권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세상에는 이런 걱정들로 가득 찬 거대한 산업이 존재하며 이는 끝없는 투쟁과 같습니다.
This guy Satoshi came along and discovered a method to transfer value without a trusted intermediary. 그런데 사토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없이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하죠. 사토시가 사람들 간에 중개인 없이 가치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혁명적이고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아이디어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없이 가치를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점입니다. 가치를 전송하는 것은 비자나 연방준비제도 송금보다 약간 나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치를 저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술은 450조 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위해 가장 유용한 도구로 연간 10조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토시가 내놓은 위대한 아이디어이며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이디어입니다. Bitcoin represents the transformation of our capital from financial and physical assets to digital. 비트코인은 금융 및 물리적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의 자본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조한 것은 금융 위험도 없고 물리적 위험도 없는 자산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이 됩니다.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본인 겁니다. 많은 비판론자와 회의론자들은 이건 디지털 화폐인데 작동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입니다. 자본으로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마이애미의 1억 달러짜리 건물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는 것과 디지털 건물을 소유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금도 없고 교통 문제도 없고 세입자도 없고 소송도 없으며 문제도 없고 날씨로 인한 피해도 없고 부식도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불멸의 텔레포트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뉴욕의 1억 달러짜리 건물보다 그런 디지털 건물을 더 갖고 싶을 겁니다. 모스크바의 1억 달러짜리 건물보다는 당연히 더 그렇겠죠. 디지털 자본은 글로벌 자본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1억 달러를 주고 아프리카, 러시아 또는 중국으로 보낸 뒤에 이 1억 달러로 자산을 사서 30년 동안 보유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아님 같은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사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1억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갖는 것이 훨씬 낫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본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세계의 모든 자본이 이 네트워크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뉴욕이나 마이애미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케냐의 나이로비 같은 도시가 뉴욕이나 마이애미보다 더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제시한 지도에 대입해보면 비트코인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천년 자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플하게 영원히 부유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생각에 기반한 산업 전체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을까? 라는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춘 산업이요. 비트코인은 30년이 아닌 3만 년의 유효 수명을 가진 디지털 자본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시간적 관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의 가치는 무엇으로 뒷받침이 될까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아무것도 지지해주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렇듯 비트코인도 원초적인 힘의 지탱이 됩니다. 디지털 힘, 정치적 힘, 경제적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애플, 구글, 아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은 733 엑사해시의 연산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떤 국가라도 이 네트워크를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막강한 수준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파워의 집약체로 18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건 완전 가동 중인 18개의 핵발전소와 맞먹는 에너지이며 미 해군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8,500억 달러의 실제 자본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자신들의 돈을 맡겼다는 것은 그 850억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강력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4억 2천만 명의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영향력은 정치와 선거에서도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억 2천만 명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암호화폐 네트워크 전체 연산력의 99%를 차지합니다. 비트코인은 2위 암호화폐보다 100배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 번째로 좋은 건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힘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세계의 모든 스마트 머니는 사이버 공간에서 내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1만 개의 암호화폐 네트워크, 수천 가지의 다른 투자 아이디어들을 검토한 후에 결국 비트코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들에게 명확히 말해줍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우리들의 자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치 저장 수단에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이 완벽한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733 엑사해시의 컴퓨팅 파워, 즉 매초 733조 곱하기 10억 번의 해시 계산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의 어떤 단일 슈퍼컴퓨터로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보안 체계를 수백만 배 능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0.1%에 해당되는 핀란드나 뉴욕시보다도 많은 18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분산된 강력한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을 믿고 자신의 돈을 이곳에 저장하고 이 네트워크를 수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은 계속 자세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그 엄청난 구조와 매력을 느끼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W는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초입에 몰랐다고 늦었고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W라고 얘기하는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과 비즈니스가 왜 위대하겠습니까? 그 W의 새로운 물결이 한번 시작되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W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무슨 테마주, 작전주, 트렌드처럼 1, 2년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한 5년 가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죠. 이 시대의 물결은 한번 시작되면 몇십 년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채널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봐주신 영상은 바로 박경철 선생님의 W 강의입니다. 가끔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다 보면 이 영상을 감명 깊게 보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하는데요. 이 영상은 2008년 아주대에서 라이브로 진행하셨던 강의 녹화본을 편집과 자막을 통해서 몰입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편집해서 만든 영상이었고, 많은 구독자님들이 시청해주셔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 이 영상을 못 보셨다면 위에 띄워놓은 링크를 통해서 관련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박경철 선생님의 W를 찾아서 영상의 메시지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를 찾아서 영상에서 계속 언급됐던 W, 즉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적인 기술과 이 기술을 발명하고 사업으로 연결한 0.1%의 창의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W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영상을 시청했던 많은 분들은 2020년대의 W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자산들, 기술들, 현상들을 떠올리시다가 마지막엔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늦었어.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무슨 W야.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무엇이 늦었다는 걸까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W급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본인이 몸으로 느꼈다면 늦은 건가요? 그건 이미 늦었으니까 아직 남들이 거의 모르는,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는 뭔지 모르는 파릇파릇한 무언가를 찾아야 할까요? 저는 이런 발상 속에 매우 위험한 함정과 잘못된 투자 방식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구독자님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에는 늦었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늘 우리 주변엔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늦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그걸로 어느 세월에 부자 될래? 그거 투자하려고 했으면 5년 전이나 가능했지. 지금은 그거 말고 이걸 해봐. 요즘 이게 대세라니까. 가볍고 빠른 걸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렵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발견하고 그 자산과 행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들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 엉뚱한 것들에 눈이 돌아가며 자신의 이성이 마비되어 본인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빠져드는 분들이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2017년 이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했었고 2019년 이전에 테슬라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예리한 벤처캐피탈 투자자, 즉 VC의 눈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만약 비트코인이나 테슬라의 가치를 그 이후에 알게 되었고 계속 보유한 분이라면 위대한 VC의 눈은 없었지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이기는 게임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현명한 투자자이신 겁니다. 여러분, W는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초입에 몰랐다고 늦었고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W라고 얘기하는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과 비즈니스가 왜 위대하겠습니까? 그 W의 새로운 물결이 한번 시작되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W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무슨 테마주, 작전주, 트렌드처럼 1, 2년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한 5년 가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죠. 이 시대의 물결은 한번 시작되면 몇십 년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예가 애플이잖아요. 1976년에 설립된 애플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라는 두 가지 W 시대를 모두 연 주인공이자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의 기업입니다. 아마 1994년에 개봉했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의 이 대사를 기억하시죠? 중위님께서 내 돈을 관리해 주셨죠. 무슨 과일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다며 우린 이제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 과일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이 대사가 재미있는 이유는 이미 이 영화가 개봉했던 1994년에도 애플은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미국 역사의 큰 시대적 흐름을 다 집어주는 이 영화에서 위대한 투자의 대표격으로 애플이 등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대략 30년이 지난 지금 1994년 영화가 개봉했던 그때보다 애플의 주가는 72,000%가 올랐습니다. 근데 1994년에 그 영화를 보던 누군가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또 했었겠죠. 에이, 애플은 늦었지. 다 지난 얘기를 결과론으로 말하는 건 영화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텐데 투자의 역사 속에서 애플은 30년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이라는 W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애플, 테슬라, 비트코인 이런 개별 자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W를 발견하고도 늦었다고 말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빨리 부자 되고 싶다는 조급함에 대안이라고 선택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우린 위대한 VC의 눈을 갖고 있지 않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고 아무것도 없는 기업과 자산을 보면서 그 가치를 발견해서 의미 있는 금액을 투자하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자가 우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내 눈에 보였다는 건 이건 생각보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갖춰지고 초창기 캐즘을 통과해서 본격적인 W의 면모를 갖춰가면서 시총이 증가하고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는 자산들을 발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데 웬만한 관심이 있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때쯤 W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W는 1급 비밀이고 선택받은 자들만 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아요. 다만 그걸 발견하고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산을 유지하고 불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본과 에너지를 그곳에 투여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W와 멀어지고 위대한 장기 투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2의 W라고 요란하게 소리치는 돈키호테 사이비들의 소음에 현혹돼서 소중한 자신의 돈과 에너지, 시간을 모두 다 빨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W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미 존재하는 자산과 기업을 상승률과 등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가격이라는 숫자에 대한 판단, 이미 등장한 지 꽤 됐다는 시점이라는 숫자에 대한 판단은 그 자산이 갖고 있는 W의 특성보다는 늦었다, 대안을 찾자와 같이 W와 멀어지는 판단만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의적인 숫자에 대한 판단보단 그 기업과 자산이 말하는 미래의 비전과 가치가 현재 얼마나 구현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고
새롭게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 있다면 W의 지위는 언제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W로 보이는 것은 이미 늦었고 그래서 다른 걸 찾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것의 비전은 어디까지이고 얼마나 실현됐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그 발견 시점에 자의적 판단이더라도 가격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엉뚱한 대안을 찾을 게 아니라 그 자산을 매집하는 기간의 분산을 통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손실 가능성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발견한 지금 이 시대를 선도하며 인류의 문명을 또 한 단계 진화시킬 위대한 발명과 산업의 큰 물줄기를 알아봤음에도 얄팍하고 잡스러운 돈키호테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엉뚱한 것들에 소중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우매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이 발견하신 그 W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늘려가면서 위대한 장기 투자의 자산으로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W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것에 다가가는 걸 방해할 뿐입니다. 꼭 W를 발견하고 오랫동안 그 방향성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